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이랑 3년 연애 중이고요.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고 작년부터 동거했어요. 예비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아요. 예비 남편이랑 성격도 너무너무 잘 맞고 사귀는 내내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좋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예비 남편과 사귀면서 예비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위암이었는데 완전 극초기여서 절제만 하면 된다고 했고 제가 극진히 예비 남편 보살펴줬어요. 직장에 일주일 연차 내고 병실 찾아가서 잤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병간호하면 아픈 사람 천지고 거기 병간호하는 사람들은 침대가 딱딱하고 조금해서 누워있어도 잔 것 같지도 않거든요. 거의 못 자다시피 하면서 거의 신생아 보듯이 봐줬어요. 힘들지 않았냐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예비 남편이기도 하고 암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서 성심성의껏 병간호했죠. 그냥 빨리 나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연차가 끝나면 남은 월차 땡겨 쓰고요. 그냥 남아있는 휴가 다 가져다가 거기다 쓴 것 같아요. 직장 눈치 보이지만 뭐 어쩌겠어요. 예비 남편 암이라고 하니까 다들 힘내요 하면서도 그런데 지금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냐 하고 그러면 회사 나가는 날은 또 나가고 뜬 눈에 회사 업무 처리하고 야근하고 짐 챙겨서 다시 병원에서 그대로 출근 회사 병원 아무리 초기라고 해도 암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무서울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위암이 무증상이라고 해서 검진 받았을 때 무서웠어요. 안 그래도 예비 남편이 최근에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종종 말했었거든요. 토를 할 때도 있었는데 내가 너무 밥을 기름지게 해서인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병간호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 얼굴이 아주 쪼그매졌네. 먹고 싶은 건 없어? 낫기만 하면 내가 오빠 먹고 싶은 거 전부 해줄게. 너 덕분에 그래도 살 것 같아. 너 없었으면 어쨌나 싶어. 나보다 네가 더 야위인 것 같은데? 힘들진 않아? 그래도 결혼할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진짜 힘든 건 오빠 아니야? 지금 병이랑 싸우고 있잖아. 그렇게 병간호하면서 오히려 저희 사이도 더 돈독해졌던 것 같고요. 예비 남편 예비 시부모는 뭐 했냐고요? 그때 하필이면 예비 남편 시부모님께서 외국에 사는 예비 남편 누나네 애기 돌봐줘야 된다고 다 나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한창 코시국 때라 한국에 들어오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병간호 해주고 예비 남편 극심하게 보살펴줬죠. 제 극진한 간호로 예비 남편은 위암 완치 판정받고 건강 회복했어요. 그 당시 예비 시부모님도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는데 통화로 직접적인 감사 인사나 의례적인 선물은 없고 예비 남편한테 말로만 전달받았어요. 그때까지도 예비 시부모님이랑은 전혀 일면식도 없었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무엇보다 우리 집이 잘 사는 편이 아니에요. 사실 전 고아예요. 어렸을 적부터 제가 밥벌이 하면서 손 안 벌리고 결혼도 하려 소녀 가장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터울 많은 여동생 남동생도 있는데 남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고 그래서 도덕교육, 예절교육은 보육원과 함께 제 눈치껏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커서는 보육원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무사 졸업 후 공장에 다녔고 알바도 안 해본 게 없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오래 일하던 식당의 단골 손님께서 회사 격리를 해보는 건 어떠냐고 해서 중소기업 회사의 격리로 하루하루 벅차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이름만 대면 아는 중소기업 아들이에요. 처음 들었을 땐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서야 예비 남편 아버지와 관련된 등본을 보여주고 진짜인 걸 알았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중소기업 대리 정도라고만 했거든요. 무엇보다 예비 남편이 너무 검소하게 하고 다녔어요.
생활 씀씀이도 다른 요즘 남자들 보면 술, 위스키, 양주, 비싼 명품, 시계나 옷 같은 거에 많이 쓰는데 예비 남편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달 생활비 아껴서 저랑 조금 괜찮은 레스토랑 한번 간다든지 했어요. 술, 담배도 전혀 안 하고 아무튼 명품을 휘두르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전혀 눈치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되게 검소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중소기업 아들이라는 거 듣고 나서도 제 태도나 그런 건 달라지지 않았고 맹세코 돈 보고 만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알콩달콩 잘 사귀었는데 저번 달에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꿈에만 그리던 프로포즈여서 당연히 수락했죠. 그런데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예비 시부모님이었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도 걱정 많이 했어요.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요. 근데 설마 나한테 진짜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데 정말로 일어나더라고요. 첫인사를 집이 아닌 샤브샤브 집에서 만나 뵙게 됐어요. 고급스러운 곳이었고요. VIP 룸이라고 예비 남편이 예약했다고 해서 전 쫄래쫄래 찾아갔는데 흔히 말하는 프랜차이즈가 아니어서 놀랬어요. 그런데 그때 내뱉으셨던 말씀들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더군요. 제가 예비 남편 위암 걸렸을 때 혼자 간호했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 시부모님이 상견예장에 나온 거예요. 근데 상견예장 와서 앉자마자 하는 말이 기가 차더라고요. 병간호는 고마웠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고생했구나. 아닙니다. 여자친구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려. 넌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니? 저 그냥 사무직 직장 다니면서 일하고 있어요. 고아로 큰 것 치고는 나쁜 길 안 빠지고 잘 자라긴 했구나. 물론 내 아들 여자친구로 부모도 없는 여자를 맞이할 줄 상상도 못했지만 예비 남편이 나 고아라고 미리 얘기는 했었나 봐요. 그 후로는 바로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눈물을 꾹 참고 죄인처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로 밥이 들어오는데 밥이 들어가겠냐고요. 제가 숟가락을 못 들고 있으니 예비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 왔는데 밥은 먹어야지 않겠니? 저와 저의 예비 남편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자리에서 예비 남편에 대한 자랑만 들은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사업을 물려받을 거고 어떤 건물이 예비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고 예비 남편이 어떠한 대학을 졸업했고 그런 것들이요. 진짜 하나도 안 궁금하고 하나도 듣고 싶지 않았는데요. 식사가 끝나고 준비한 한우 사골 세트를 드렸는데 제가 받은 건 모욕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항상 잘 보살펴주는 건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니. 서로 집안 수준, 가정 환경이 비슷해야 평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단다. 연애하는 것까지 내가 뭐라 안 할 테니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렴. 이 말 해주고 싶어서 오늘 나온 거야.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 너는 수준이 안 맞고 가정 환경이 후지니까 우리 아들의 배우자감이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겨우 이런 말이나 들으러 온 건가 싶어 내 표정이 안 좋으니 남친이 내 상태를 눈치채고 달랬어요. 은희야, 신경 쓰지 마. 아직은 나 장가 보내기 싫은 마음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뿐이야. 우리 엄마가 널 안 좋게 봐서 그런 건 아니니까 속상해하지 마. 나한테 얼마나 네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첫인사를 끝내고 예비 시부모님 먼저 보내드렸어요. 후에 예비 남편 차로 운전해서 뒤늦게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비 남편 차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예비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나 하고 가게 근처로 가니까 예비 남편이 예비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고 있나 들으니까 예비 남편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럼 나 병간호 해주고 고마워서 의리로 만났다니까. 이제야 엄마 마음 이해가. 결혼 같은 건 그냥 안 하려고. 엄마가 상견례 자리에서 대놓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으니까 얘도 엄마 성격 보통 아니구나 생각하고 떨어져 나가겠지. 엄마 안심해. 괜찮아. 알았어. 나도 처음엔 얘랑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엄마 말 계속 들어보니까 결혼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상견례도 엄마가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본 거지.
말하는 거 듣고 처음에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저게 오빠 진심이었나? 진짠가? 내가 지금 헛것을 듣고 있는 건가? 그렇게 멍하니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진 거예요. 소리가 나니까 예비 남편이 눈치채고 저한테 달려왔어요. 은희야, 너 왜 여기 있어?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아니야. 오빠 미쳤어? 진심이야? 진짜야?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울기 시작하니까 예비 남편이 대충 눈치챘는지 허둥대면서 저를 껴안더라고요. 너무 정신 나갈 것 같아서 안아주는데도 무섭고 이게 맞나 싶고 그랬어요. 아니야, 은희야. 너 뭐 오해하는 것 같은데 방금 뭐 들은 거 있으면 다 거짓말이야. 오빠가 엄마한테 잠깐 안심시키려고 거짓말한 거야. 우리 엄마가 되게 불쌍한 사람이셔. 날 너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러거든. 난 우리 은희 정말 사랑하니까 우리 너무 오랫동안 사랑했고 결혼까지 꼴이나고 싶으니까 그래서 거짓말한 건데 설마 아까 한 말 믿는 거 아니지?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예비 시어머니 불쌍하시다고? 지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미안하다. 예비 시부모님이 대놓고 나 무시하시고 관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신 건 맞잖아. 지금 내 생각 제일 해줘야 되는 건 남편 될 사람 아니야?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 맞아? 지금 제정신이야? 그건 설득해 봐야지. 근데 은희야, 내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 엄마 정말 불쌍한 분이셔. 오랫동안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산 분이셔서 그래.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정말 다정하고 상냥한 분이야. 너랑 둘이 진솔하게 대화해보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예비 남편이 너무 미운 거예요. 솔직히 예비 남편이 무슨 죄겠냐 싶긴 했지만 엄마가 불쌍하다뇨. 나한테 고하라고 그런 심한 말들을 해놓고 엄마 불쌍하단 말이 나오다니. 하지만 그날 너무 정신없어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며칠 후 예비 남편한테 온 카톡을 보니 진짜 가관이었어요. 그래도 저랑 첫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는 형식상으로나마 점잖은 척하며 말씀하셨는데 아들하고만 대화할 때는 저에 대해 아주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쟤는 아니다. 쟤는 너 등골 빼먹을 애다. 카드 민증 조심해라. 쟤 때문에 너 인생 말아먹을 거다. 계속 너한테 상처 줄 애다. 하다못해 우리랑 수준이 잘 맞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걔는 절대 아니다. 아무리 봐도 너 돈 보고 만나는 거다. 이 난리인 거예요. 보고 기가 찼습니다. 저 예비 남편 만나면서 오빠가 밥 사면 제가 커피는 샀고요. 그 다음 데이트 때는 미안해서 제가 밥도 샀고 오빠가 극구 거절해도 돈 조금이라도 더 내려고 노력했고 동거 생활하면서도 생활비 반반씩 내고 있었어요. 사실 카톡 내용 이런 거 뭐 오빠가 일일이 말하는 건 아닌데 핸드폰 서로 공유하니 말 안 해도 보게 되더라고요. 카톡은 오빠가 저 못 보게 지우거나 읽고 씹어도 제 폰보다 남자친구 폰을 더 보니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판도라의 상자 마냥.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오빠의 재산을 다 빼먹고 오빠네 집안 말아먹을 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체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냥 제 존재만으로 그 집에 다 잘못한 건지. 그리고 뭐 가끔 먹을 걸 보내주셨는데 딱 봐도 비싼 거였거든요. 소고기나 흑염소, 장어 같은 거요. 그때마다 전화를 하셨어요. 통화 소리가 다 커서 들렸는데 이거 그년도 같이 먹을 생각하니 짜증난다. 너 혼자 먹어. 말을 또 왜 그렇게 해, 엄마. 아니 그렇잖아. 내 귀한 아들 먹이는데 그 망할년이 널 망치고 있잖니. 됐어요.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는 또 속상해서 오빠한테 말을 하죠. 방금 어머님이랑 뭐라고 했어? 아니, 별 얘기 안 했는데? 어머님이 또 내 욕했지? 나 무슨 년? 소리 들은 것 같은데 미친년인가? 아니면 거짓년? 아니라니까. 너 그거 피해망상이야. 피해망상? 오빠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고 피해망상 소리래? 오빠가 남자친구 돼서 그게 할 소리야? 예비 시모는 본인이 이렇게 해도 제가 안 떨어지니 뭔가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예비 남편한테 물어서 제 번호를 알았는지 시어머니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이제 당사자인 제 앞에서도 본성을 드러내면서 거침없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 세상 떠버리고 싶다. 너 같은 년이 왜 내 아들을 채가려고 하니? 네? 년이라고요? 이제 대놓고 안 가려고 욕까지 하시는 거예요? 오빠는 시어머니랑 잘해보라고 했어요. 결혼하자고 했다고요. 너 같은 애미도 없는 년이랑 뭘 잘해보긴 잘해보니? 교육 수준이 딱 보이는데. 대학도 어디 취잡 때 나온 거 아니니? 비교가 돼야지 비교가. 시어머니는 맨날 세상 뜨고 싶다는 말씀과 함께 욕설도 서슴지 않으셨어요. 맨 처음에는 예비 남편한테 말했어요. 어머님이 너무 나를 무시하시고 해서 힘들다고. 오빠, 나 진짜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대로 결혼 생각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 다 날 귀하게 여기셔서 그런 거라니까. 나중에 허락 받을 수 있을 거야. 뭐 그런 것 때문에?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기가 무섭다니까? 핸드폰에 예비 시어머니 연락이 얼마나 왔는지부터 걱정이 되는데 오빠 내 생각 하나도 안 해? 알았다. 내가 뭐라고 말씀 좀 드려볼게. 예비 남편이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나면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 앞에서는 안 그러고 뒤에서 더 고약하게 구세요. 예비 남편은 그래서 해결이 다 된 줄 압니다. 그래요. 사실 제 인생에서 절대 만나볼 수 없는 남자란 것도 알아요. 그래서 놓치기 싫은 마음에 참는 것도 많았어요.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합가할 것도 아니니 참자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사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 정말 어머님이 예비 남편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또 중소기업 회장인 남편, 의기양양하신 거 알겠어요. 하지만 저 진짜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동생들도 알아서 지금 자취하고 있지만 그전까지는 제가 다 돌보고 또 전부 자취하면서부터는 학비도 제가 알바로 벌어서 제가 냈고요. 나중에는 장학금 받았어요. 사실 친구들보다는 교수님들이랑 친해져서 취업 알선도 해주셨습니다. 남들 술 먹고 놀 때 저는 공부하고 일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으로만 들으면 전 그냥 예비 남편 병간호해 준 걸로 자기 잘나고 귀한 아들 꼬시려고 온 꽃뱀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가 정말 우리 아들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네가 우리 집으로 오면 그냥 걸레질이라도 할 수 있겠니? 감히 우리 집에 네가 오면 얼마나 넓은지 감도 안 잡힐 텐데 할 줄 아는 게 있기나 하니?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사 도우미 불러 청소를 맡기거든. 그날이 금요일이라 치면 목요일에서 금요일 아침쯤 되면 집안꼴이 말이 아니야. 최대한 더러워야 가사 도우미값 본전 뽑는데 네가 아주 간절히 빌면 그때 와서 테스트 정도는 해줄 수 있게 해주마. 네? 저보고 지금 가사 도우미 역할 하라는 거예요? 저도 멀쩡히 돈 벌면서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말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버는지는 몰라도 그게 내 아들보단 못할 것 같고 며느리 노릇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네가 할 줄 아는 일 알려줬는데 뭐가 문제니? 네, 제가 많이 마음에 안 드시겠죠. 돈도 없고 학벌도 안 좋고 부모님도 없는 쉽게 말해 고아로 자라왔고 뭐 하나 마음에 드시는 게 없겠죠. 뭐 의사 며느리, 변호사 며느리 이런 며느리들 원하셨나 본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이년 봐라. 내가 그런 걸로 뭐라고 하는 것 같니? 그냥 니년이 딱 봐도 우리 가문 말아먹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지. 결혼해서 팔짝 피려고 우리 아들 꿰어먹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관상만 봐도 딱 보이는구만. 처음에 제 예상이 틀리진 않았어요. 저는 부모된 마음에서 당연히 저 같은 며느리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 건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 있으니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했었고 이해는 했었지만 저한테 상처되는 말들만 계속 하십니다. 예비 시어머님 눈에는 당연히 자기 아들이 제일 아깝겠거니 이해하려고 했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제 앞에서 저런 말 하는 거면 지금 남인데도 저한테 이러는 거면 가족이 되면 더 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자존심 상하고 화가 치밀 만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불씨는 꺼지지 않고 어디에도 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올라 저한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어디서 근본도 없고 돈도 없고 학벌도 안 좋은 년이 굴러 들어와서 집안을 풍비박산 내니? 솔직히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아들이랑 헤어져라. 어? 그렇게 소리 지르며 화를 내셨어요. 참고로 저는 어른에게 아주 깍듯한 스타일이고 어른이랑 지내면서 이렇게 불편하고 답답한 적이 처음이에요. 정말 제가 샤브샤브 집에서 한 번 없지 않고 있었던 게 한이 맺혀 잠이 안 올 정도예요. 저는 결혼할 때 예비 남편 쪽 지원 없이 전부 제 돈으로 하려고 이미 결정 다 했는데 고맙다거나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이런 따뜻한 말은 고사하고 제가 로또 맞았다는 식의 대우 및 아들 가진 엄마라 저한테 막대하는 것 같아 굉장히 불편하고요. 무엇보다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 정도면 상담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주변에서 걱정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원래 성격도 밝고 씩씩해서 어딜 가도 주변에 잘 녹아드는 편이었어요. 어른들한테 잘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싫습니다. 제가 죄 지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고아인 게 죄인가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리고 마음 맞아서 만난 거고. 연애하면서 부모님 관련 없이는 크게 싸운 적도 없고. 예비 남편은 예전부터 틈만 나면 자기 아버지는 위대한 사업가셨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많이 내조를 하셨기 때문에 자기 가정이 정말 좋다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해왔었거든요. 그게 머릿속에 교차되면서 그러고 보니 이 예비 시어머니가 내 예비 남편을 만난 거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닌가 이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제가 예비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짜증을 내니까 그때서야 알았어, 은희야. 내가 어머니랑 너랑 접점을 안 만들도록 노력해볼게.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구체적으로 말을 해봐. 그냥 노력을 해보겠단 거지. 연을 끊겠다는 거야? 확실히 해보라니까? 또 무슨 연을 끊어. 그냥 심한 말씀 안 하시게 당분간 전화하지 말라 말씀드릴게. 어? 이렇게 대충 달랠 뿐이고 절대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안 나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정신 상태가 집안 내력이구나 싶더라고요. 이 이후 진심으로 파혼을 생각하게 됐어요. 예비 남편을 통해서 그만 만나자고 했죠. 오빠, 우리 그냥 잠시 시간 좀 가지자. 나 진짜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참겠어. 네가 그렇게 말해서 나 엄마랑 싸운 거 알아? 진짜 너도 작작 좀 해. 뭐? 왜 오빠가 화를 내? 지금 화내야 할 건 나 아니야? 너도 우리 어머니께 막말 많이 한 것 같은데? 나한테 사과해. 오빠 제정신이야? 지금 나보고 사과하라고? 사과받아야 할 건 나야. 아니, 사과는 내가 받아야겠는데?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예비 남편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너무 서운한 게 여기서 예비 남편이 조금이라도 수그러들고 제 편을 들어주거나 사과를 많이 해줬으면 몰랐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의 본성이 지금 나오나 싶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과연 진짜 제 편일까요? 고작 결혼의 겨울도 시작을 안 했는데 이렇게 제가 고통스러운데. 예비 남편이 그때 남편이 되어 저를 돌봐주지 않으면 나중에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아주 힘든 시기가 여러 번 찾아올 텐데 그러면 그때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 그때는 남의 편이 될 텐데요. 이 시기에 정말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걸린 시기였으니까요. 너 우리 아들한테 그만 만나자고 했다며? 네 주제에 고상한 척 하는구나. 꼴에 자존심은 있니? 고상한 척이 아니라 그냥 제가 더 이상 쓸데없는 말다툼 하기 싫고 저도 예비 시어머님 집안이 싫어서 내린 결정이에요. 내가 왜 네가 싫다고 하는 줄 아니? 다른 애였으면 그냥 바로 승낙했을 거야. 네 집안, 아니 집안도 없지. 그냥 네 거지 근성이 상스러워서 결혼 승낙을 못하는 거야. 니까짓 게, 감히 니까짓 게 우리 아들을 넘봐? 우리 집에 오기만 해. 밥 한 그릇, 아니 한 톨도 안 줄 테니까. 니까짓 게. 그 단어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저딴 소리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제가 진짜 호구죠. 그래요. 솔직히 예비 남편 진짜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암 걸린 예비 남편 병간호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이 본인 집안이 이런 집안이라는 걸 얘기해 줬을 땐 저도 혹했습니다. 혹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물질적인 것도 현실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전 돈보다 제 삶이 더 중요했고 저딴 개소리 짓거리는 예비 시모를 시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수가 없죠. 결혼 전부턴 연연거리는데 누가 그 대우를 받으면서 결혼을 하냐고요. 가사 도우미조차 본전 뽑으실 생각하는데 그러면 며느리는 얼마나 본전 뽑으실 생각하실까요? 그 며느리는 높은 확률로 아마 합가를 할 거고 예비 시어머니랑 하루 종일 붙어 있겠죠. 이 귀하디 귀한 아들내미 돌보려고 제 인생은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을 거고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것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점점 알 수 있었어요.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그 집안의 식구가 된다는 건데 이 예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고 물건처럼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고아로 살아온 만큼 가족을 꾸리게 되면 정말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거든요. 아이는 물론 시댁에도 항상 인사드리면서 잘하고 싶었어요. 흔히 말하는 예쁨 받는 며느리가 돼서 명절 때나 하하호호 모여서 인사 나누고 그런 걸 꿈꿨어요. 물질적인 걸 바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의 정같이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그런 소박한 걸 바랐을 뿐인데 제가 왜 갑자기 속물이 된 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차라리 오빠가 모든 직업 버리고 편의점 알바생이었어도 그대로 만났을 거예요. 오빠의 성실하고 저를 배려해주는 면모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냥 배경만 보고 저를 집안 말아먹을 불효우로 보고 계시니 이쯤 되니 제가 이 남자랑 결혼을 왜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하면 그 후로 전 인생 끝날 거라는 걸 예감했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되면 나는 그냥 종이 되겠구나 직감했어요. 전 그런 취급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정신 차릴 수 있었어요. 저도 귀한 사람이거든요. 어디 가서 하대받을 사람이 아닌데 사실 누가 누구를 하대할 수 있겠어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예비 시어머니가 그런 걸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도 단단히 알려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개거품 물고 지랄을 떨었어요. 재수없어. 뭐? 뭐라고 했니? 재수없다고? 네, 재수없다고요. 고작 중소기업 가지고 그렇게 난리 부르스 떠는 거 진짜 재수없고 사람한텐 연연거리는 거 못 배운 티 나서 재수없어요. 어머니,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을게요. 저기요, 요새 그런 말 하면 못 배웠다 그래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니요, 말 다 못했는데요. 저 그쪽이 지금까지 저한테 욕하신 거 다 녹음했고요. 더 이상 하시면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고소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참, 그지 근성이 머릿속에도 들어가더니 예의 범절이라는 걸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애비 없는 것들이 이래서 못 배웠다고. 자기 아들 아플 때 내 몸 죽어가듯이 겨우겨우 살려놨더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사람 피 말리게 하는 건 알고 계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예의 범절 안 배우셨나 봐요. 도덕시간 국민학교 때 안 배우셨나 봐요? 적어도 자기 아들 살려준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라고들 하는데. 그리고 결혼? 그거 제가 거절할게요. 그쪽 같은 집안이랑은 제가 결혼 못하겠어요. 미쳤다고 그쪽 집안 며느리 돼요? 아무도 당신 같은 사람 며느리 되기 싫어할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날 예비 시어머니한테 사이다 날리고 예비 남편한테도 미친년처럼 난리쳤어요. 그 애미의 그 아들이다 이러면서요. 우리 그만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은희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말만 그렇잖아. 말만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예비 시어머니가 나한테 한 꼬라지를 봐. 남편 될 사람으로서 제대로 막아준 거 솔직히 있어? 꼬라지? 너 우리 엄마한테 지금 꼬라지라고 한 거야? 꼬라지 맞지. 이것도 말 예쁘게 한 거야. 예비 시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쌍스럽게 말하신 줄 알아? 그래서 지금 엄마 욕먹이고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결혼으로 부담 주기는 싫은데 오빠도 오빠 인생이 있는 거야. 그렇게 엄마한테 인생 저당 잡혀서 살지 마. 솔직히 꼴 보기 싫어. 나도 더 이상 질질 끌고 싶지 않아. 우리 그만하자. 그렇게 말하고 예비 남편이 줬던 프로포즈 반지를 예비 남편 앞에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던 집에서 짐 하나도 안 챙기고 나왔어요.
전화가 수십 통 오던데요. 전부 무시했어요. 예비 남편도 결국 부모님 뜻에 따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예비 남편도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 조건들이 신경이 쓰였겠죠. 격리 월급 해봐야 얼마 안 되고 집 한 채도 못 태울 여자니 고아로 자라서 성격도 더러울 것이고 근본도 없어서 버릇도 없을 것이다 라는 부모님 말씀에 동의했나 봐요. 저한테 들켰던 예비 시어머니와의 대화만 봐도 안 봐도 뻔할 뻔짜죠. 평소에도 주위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저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이야기했던 적이 종종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싸우기도 했고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고 고아는 폭력성이 엄청나고 예의와 버릇도 없고 무엇보다 조건이 안 되지 않느냐. 돈이 없지 않느냐. 너 그렇게 사랑하냐. 결혼하고 나서 돈 없어서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헤어져라. 이런 말들 저랑 남자친구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예비 시부모님들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비 남편도 그 말에 아싸리 허수아비처럼 끄덕였나 보죠. 차라리 제가 평소에 예의 없게 대하거나 싸움이 잦았거나 했으면 말도 안 해요. 저는 정말 누구보다 배려심 있게 오빠를 대했고 저희는 알콩달콩 사귀었는데 무엇보다 저는 오빠의 대처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어요. 하나밖에 없는 예비 아내가 그렇게 상처받아 있고 공격받고 있는데 편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예비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저를 더 못살게 구니까 세상에 제 편은 하나도 없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 오빠는 제가 고하든 말든 지금의 제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줬었고 그것 때문에 만났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다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저 제가 고하고 예비 남편 등골 다 빼먹는 년으로 보이기만 하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저는 일부러 예비 시어머님께 폭탄을 던져주려고 예비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시댁에서는 냅다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저를 보고 놀란 눈치였어요. 네가 어느 안전이라고 여길 찾아오니? 참나, 이번엔 아는 언니라도 데려온 모양이네. 저희 엄마예요.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어요. 들어가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 없는 년이 어디서 엄마가 있다고 거짓말을 쳐? 어디서 사람이라도 구해왔나 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썩 꺼지지 못해? 처음 보는데 저희 딸한테 말씀이 심하시네요. 이건 사실 진짜 운이 좋았는데 파혼 후에 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잘 키워놓은 동생들이 사람 찾는 알바도 쓰고 얘네도 되게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돈을 되게 잘 벌었거든요. 엄마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니 어머니를 몇 년 전부터 찾고 있었어요. 살아있단 건 알고 있었는데 진짜 찾을 줄은 몰랐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찾은 거였죠. 아무튼 만남을 가진 후 저한테 연락해서 다 같이 만났어요. 대성통곡을 했죠. 어머니 또한 우리를 간절히 마음으로 찾고 계셨대요. 고아로 자랐던 저희 어머니는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아버지와 가정을 꾸렸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회사는 물론 배달 알바까지 뛰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 셋을 키우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세상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아이를 맡기고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는데 천의 고아인 어머니는 마땅히 아이를 맡길 친지도 없었어요. 결국 울면서 어머니는 보육원에 우리 남매를 맡겼고 생활이 안정되면 꼭 저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다짐하셨어요. 어머니는 최대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해외로 떠났어요. 숙식을 제공해주는 미주 한인 식당에서 일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소비하고 월급을 죄다 저금하셨다네요. 지금이야 한국도 최저시급이 많이 오르고 노동법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 시절만 해도 3,000원도 안 되는 최저시급으로 심지어 그 최저시급마저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려는 인간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똑같이 서빙하고 설거지해도 미국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었던 데다가 한국과 달리 팀 문화가 있다 보니 손님들에게 따로 챙겨받는 돈도 많았죠. 그렇게 미국에서 번 돈으로 식당을 열었고 그 식당이 잘 되면서 2호점, 3호점까지 생겼어요. 형편이 넉넉해진 어머니는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려와야겠다고 결심하고 다시 고아원을 찾았어요.
하지만 저와 동생들이 있던 보육원은 원장의 비리 문제가 터지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고 고아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어요. 그 과정에서 일부 아이들이 다른 보육원으로 이동됐는데 저와 동생들이 그 케이스였어요. 원래대로라면 엄마는 저를 찾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망할 원장놈이 자기의 비리 문제가 터지자 발등에 불이 떨어져 더 큰 잘못들이 드러날까봐 보육원의 중요 문서들을 통째로 없애버렸어요. 요즘 같은 시절이면 그런 중요 문서들은 백업을 해주고 쉽게 삭제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 시절엔 그 정도로 보안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자료 중엔 보육원 아이들의 인적사항도 있었죠. 신상 정보를 잃은 아이들은 아주 곤란한 일을 겪었는데요. 저희 남매처럼 부모가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거나 천의 고아인 친구들은 다른 고아원으로 이동하면서 생년월일이 변하거나 심지어 성이 변하는 등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좀 큰 애들이야 자기 성도 알고 생년월일도 알겠지만 저와 동생들은 정말 새파랗게 어릴 때 맡겨졌거든요. 저희 남매 또한 그런 일을 겪었고 그러니 엄마는 그렇게 이잡듯이 다 뒤지고 다녔어도 저희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첫 사업이었던 식당을 시작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갔던 어머니는 부유한 여성이 되었지만 자식을 보지도 못하는 삶에 한이 사무쳤다고 해요. 어머니는 부모 없이도 어떻게 그렇게 잘 자랐냐고 정말 대견해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제 사정 이야기를 하니 파혼한 시댁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파혼했던 예비 시댁 쪽에 화도 안 내시고 몸이 건조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차가운 모습으로 파혼한 예비 시어머니를 노려보시는데 쫄았는지 갑자기 말씀을 뚝 멈추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주민등록번이랑 명함이랑 사업자 등록증, 건물 증서 등을 다 보여주셨어요. 의심 많은 예비 시어머니가 있으니 친자식이 맞다는 증거까지 싹 해서요. 저는 일부러 가족을 숨긴 척을 했어요. 이건 어머니랑 입을 맞췄어요. 증거를 보여주자 예비 시어머니 얼굴 표정은 가관이었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얼굴 근육이 아주 자유분방하던데요. 하지만 자존심 강한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치켜들더니 저희를 공격하더군요. 그래서 어쩌라고? 니네 친엄마가 건물주니 사업가니 해도 우리 승일이도 충분히 좋은 조건이야. 너 정도 조건 여자애도 못 만날 줄 닥치라고 이 옆편네야. 예비 시어머니가 큰 소리를 내는 동안에도 뒷짐이나 지고 잠자코 있던 예비 시아버지가 갑자기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비 시아버지는 예전에 샤브샤브 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예비 시어머니가 말하는 동안 조용히 듣고만 있던 사람이라 부인 무서워하는 공처가나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예비 시아버지가 화내니 예비 시어머니가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그냥 깨갱하더라니까요. 여보,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은 이제 나서지 말고 입이나 다물고 있어. 아이고, 한 대표님, 실제로 뵌 적은 오늘이 처음이라 감히 알아뵙지 못했네요. 집사람이 누를 끼쳤습니다. 절 아시나요? 그럼요.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아까 보여주신 사업 등록증 보니까 딱 알겠더만요. 안 그래도 저희 쪽에서 한번 찾아뵈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쪽에서도 미국 진출을 생각하고 있어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하고 예비 시아버지가 명함을 꺼내려는 순간 어머니가 바로 눈빛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소개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듣자 하니 어떤 목적으로 찾아뵐 생각이 있었다는 건지 알겠습니다. 납품업체 건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엄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납품업체? 엄마가 이번에 제안서를 하나 받았어. 요즘 미국에서 한식이 인기잖니. 작년에는 2주 만에 냉동김밥이 100만 줄이나 팔릴 정도로 인기였거든. 그래서 미국 마트들에서 한국 식품들을 더 들여오고 싶어 하는데 그중 한 회사가 나한테 자문을 구하더라고. 와, 진짜요? 우리 엄마 대단한 사람인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을 납품하면 좋을지. 나는 한식당도 운영해보고
온라인으로 아시안식품 쇼핑몰도 하고 있으니 잘하지 않냐면서 여러 자문들을 구하더라고. 근데 그게 벌써 귀신같이 한국 회사들에도 싹 소문이 퍼지더라고. 이게 너도 알겠지만 같은 업계에서 소문이 돌면 한통속이라 빨라. 저런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야. 어머니는 지겹다는 눈빛으로 예비 시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비 시아버지는 멸시의 눈빛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실거렸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대표님 따님께서 우리 승일이랑 딱 만나고 있고 저도 미국 진출권으로 딱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딱 이렇게 우리 대표님이 나타나시고 이게 다 하늘의 뜻인가 봅니다. 네, 맞아요.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자리 한번 마련해 볼 테니 사돈어른 언제 한번 시간 내주시면. 누가 사돈어른이라는 거죠? 저는 당신 같은 사돈 둔 적 없는데요.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고 이글이글한 눈빛으로 예비 시아버지를 노려봤어요. 하늘이 우리 딸이 당신네 집안에서 이렇게 핍박받는지 알고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거겠죠. 저는 절대 기필코 당신네 회사가 납품업체가 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을 겁니다. 한 대표님, 그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저 옆에 내가 은희에게 조금, 아니, 많이 못할 짓을 하기는 했죠. 그래도 사적인 감정을 이런 공적인 일에 개입시키는 건 좀 아니죠? 사적인 감정이라뇨? 전 공정하게 판단하려는 겁니다. 아까 저 여자가 은희한테 년년거릴 때도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한 대표라는 정체를 알고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꾸신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업계가 장사 속이라지만 사업은 신뢰와 일관성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와 일관성은 결국 인성으로 판단되는 거고요. 이렇게 사람의 위치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과는 전 일하고 싶지 않군요. 한 대표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마누라를 잘못 두는 바람에. 뭐해 당신? 어서 한 대표님이랑 은희한테 사과드려. 네? 지금 와서 나보고 사과를.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와? 당신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당신 카드 다 정지시켜도 되는 거지? 그렇게 돈을 물쓰듯 쓰는 버릇 이 김에 고쳐볼까? 이번에 근검절약해보자고.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은희야, 미안하다. 이럴 줄 알았다면 내 절대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텐데. 승일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사돈어른, 제가 따님께 한 행동은 제가 아까도 말했는데 왜 같은 말 반복하게 하는지 모르겠군요. 사돈어른 아니라고요. 당신 같은 사돈 둔 적 없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엄마,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하고 있어봤자 시간 낭비예요. 그냥 가요. 그래, 그러자꾸나.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또 뭐라고 막 소리치는데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쯤 되니까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씩 웃고 그 거지 같은 집에서 나오고 나니 속이 뻥 뚫리는 거예요. 진짜 너무 속 시원했습니다. 돌아오는 동안 엄마랑 자주 가던 호텔에서 식사하고 이야기했어요. 예비 남편한테는 만나기 싫어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진짜로 그만하자. 최근 몇 달 동안 오빠 지켜보면서 오빠란 사람의 행동이 너무 변한 걸 느꼈어. 어쩌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오빠 너의 본 모습인지도 모르겠어. 오빠랑 만났던 시간 다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 오빠랑 도저히 결혼 못하겠어. 미루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못하겠어. 예비 시댁에도 다 말해놨으니까 오빠도 이제 정리하고 평생 나 잊고 살아.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끊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안 받으니까 퇴근 시간 맞춰서 회사 앞으로 오겠다는 연락이 왔고 답장은 안 했어요. 퇴근하니까 예비 남편도 아니고 이제 전 남친이죠. 전 남친이 앞에 있길래 할 말 있으면 여기 서서 말해. 전 딱 이 한마디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이없게도 미안하다면서 울었어요. 미안하다는 건 자기도 자기 행동이 어땠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 아닌가요? 전화로 했던 말 홧김에 한 거 아니고 예비 시댁에 이미 다 불 지른 거나 다름없고
나도 오빠네 예비시댁에 있으면서 지옥 같았는데 오늘부로 우리는 끝이야. 그동안 나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우리는 결혼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하자. 그렇게 말하고 우는 전 남친 내버려 두고 집에 왔어요. 다행히 자기도 양심이 있는지 안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부모님한테도 전 남친한테도 연락이 안 왔어요. 정리할 것도 많이 없었고 만난 시간이 무색하게 마음고생도 많이 안 했고 이상하리만큼 너무 평온했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연락이 줄기차게 오더라고요. 각설이 마냥 죽지도 않고 계속 왔어요. 이제 와서 제가 아쉬운 거였을까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전 남친보다 제가 훨씬 아깝긴 했어요. 그 성격이나 그 예비 시어머니 성격을 누가 감당하나요? 그래서 차단했습니다. 3년간의 시간이 아깝긴 했지만 조상님이 도운 거고 똥 치운 거라고 생각하니 그냥 앞으로의 미래만 생각하려고 합니다.